이제 소설 이론이라고 하는 이 내용으로 좀 정리해서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자, 소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문장 표현 형태로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은 산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들어본 적 있죠? 산문. 그러면 산문의 뜻은 무엇일까? 이거는 지금 문장 표현 형태라고 얘기를 했어요. 산문, 문장이겠지 얘는? 그럼 이 산자가 무슨 뜻일까? 그럼 반대로 산문과 대조되는 운문은 시에서 우리가 운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럼 이것도 시의 표현이 어떤 문장이기 때문에 운자는 우리 추론 한번 해봅시다. 우리 앞에서도 했을 텐데. 그렇지. 운율이 있는 문장이에요. 운율이 있는 문장을 우린 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소설을 산문이라고 할 때는 이 산자가 우리 흩어지다 산자예요. 분산되다, 이산가족 할 때 그 산자예요. 그러니까 압축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아주 길게 늘어뜨려서 쓰는 게 산문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긴 문장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우리는. 그럼 이건 표현적인 측면이고, 내용적인 측면을 보면 소설은 서사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내용적인 측면에서. 시는 뭐라고 했었지? 내용적인 측면에서 서정이라고 얘기를 했죠. 서정의 뜻은 정서를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우리 감정 찾아주는 게 시에서 엄청 중요했잖아요. 그럼 소설은 이름이 달라졌으니까 다른 게 중요하겠네? 그치? 자, 서사. 서자는 이야기 거고,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 사. 소설에서 뭐가 일어나지? 그렇죠. 사건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시에서 우리가 정서를 찾아줬듯이 소설에서는 사건 찾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줄거리를 파악하는 것 중에서도 줄거리 중에서 사건 중심으로 줄거리를 파악해야 된다는 얘기. 자, 이해됐죠? 그리고 내용적인 측면과 표현적인 측면, 이렇게 형식, 표현 형식을 나는 같이 본다고 한다면, 자, 밑에 1번부터 9번까지 쭉 배워야 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서 서술자와 시점이라고 하는 건 소설이 가지고 있는 고유형 형식적인 측면이죠. 그래서 얘는 표현 형식에 들어가요. 그리고 3, 4, 5번 역시도 표현 형식적인 측면에 들어갈 거예요. 근데 뭐 굳이 얘를 이렇게 나눌 수는 없겠지만 인물이라던가 서술자의 태도, 갈등, 고성, 소재, 배경 이런 애들은 소설의 고유한 내용적인 측면에 좀 더 가까울 수는 있어요. 왜냐면 그 인물이 A라는 소설에서의 인물이 B라는 소설에서 동일하게 나오진 않죠. 그런데 서술자가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는 서술자는 다른 소설에서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나올 수가 있어요. 맞죠? 서술상의 특징 마찬가지예요. 문체 표현 기법 마찬가지로 이 표현 형식적인 측면들은 여기서 물어봤던 걸 그대로 다른 소설에서 물어볼 수 있는 반면에 내용적인 측면은 그 소설만큼의 그 소설에서의 고유한 유니크적인 측면이 있어서 똑같은 인물, 똑같은 사건, 똑같은 갈등, 똑같은 소재가 나오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소설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애들을 다 바라봐 줘야 되는데, 한 장 넘기시면 여러분들한테 여기다가 정리를 할 수 있게끔 페이지를 넣어놨어요. 그럼 이 페이지에다가 좀 정리를 해봅시다. 자, 우리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사건을 바라보는 건데, 사건은 자, 사람이 있으면 사람이 혼자 있어도 사건이 일어날까? 한번 고민 한번 해봐요. 혼자 있을 때도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까? 혼자서? 아니야?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혼자 일어났지? 그때 일어나기 싫어 이런 생각 안 했어? 했어? 얘들아, 그러면 그런 것조차도 사건이에요. 혼자 일어나서도 심적으로 고민이라던가 갈등이 있잖아. 그러면 그것도 내적 갈등이라는 단어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일어나기 싫어. 오늘 1시 반에 국어 수업 있는데 진짜 가기 싫은데? 이런 생각들이 든다면. 그런데 주로 이런 사건들은 사람과 사람들이 만나면서 우리가
갈등이라고 표현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사건은 곧 갈등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어떤 인물과 인물 간의 갈등, 이것을 바라봐 줘야 되는구나. 혼자 있을 때도 바라봐 줘야 돼요. 혼자 있을 때도. 자, 그러면 오늘 학원을 왔는데 어떤 사람이,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보냈죠. 저 오늘 10분 늦을 것 같아요. 주사 맞고 오느라고요. 이조차도 하나의 사건이에요. 왜냐면 자, 선생님과 나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잖아. 수업에 대한. 수업이라고 하는 이 소재와 그 수업을 지연시키는 어떤 이유. 제가 주사 맞았죠? 이 주사를 맞았다라고 하는 이 이유가 하나의 사건을 유발시키는 그런 소재로 쓰여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소재, 주사라는 소재가 갖는 의미, 수업을 지연시켰다. 그렇죠? 그래서 이 수업이 지연됨에 따라서, 그런 사건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심리, 어떤 심리가 들지? 아, 짜증나. 수업 늦게 끝나겠네. 이런 심리를 가질 수도 있고, 오예. 그러면은 늦게 끝날 만큼 일찍 끝나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럼 나도 심리가 있겠지. 아, 수업을 어떻게 해야 되지? 10분이 늦어지면 10분을 더 해야 되나? 여러 가지 혼자서도 고민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어떤 성격까지도 드러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성격이라고 한다면 그냥 착하다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들, 특징이라고 보는 게 조금 더 적합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를 바라봐 주는 거예요. 우리 소설, 그 주어진 소설 지문 안에서 이걸 바라봐 주는 게 지금 우리 소설을 읽어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서 결말이 어떻게 끝난지는 지금 안 봐도 돼요. 여러분들이 수행평가할 때는 그걸 봐야 되지만 모의고사라던가 수능, 특히 그리고 학교 시험에서도 소설을 처음부터 끝까지는 못 주잖아. 어떻게 줘 그거를? 전문은 어떻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어진 지문 안에서 드러나는 사람과 사람 간의 갈등을 찾아주고 그 사건을 일으켜주는 소재는 무엇이지? 그리고 그 안에서 느껴지는 사람들의 심리, 이런 것들은 무엇이지를 읽어주는 게 소설을 읽어주는 거예요. 자, 그때 이런 이야기들을 누가 들려주고 있죠? 우리는 앞에서 잠깐 얘기했던 서술자가 들려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서술자에 대해서 우리는 1인칭, 3인칭으로 나뉘기도 하고, 뭐 주인공 시점, 관찰자 시점으로 나뉘기도 하고, 전지적 작가 시점, 관찰자 시점, 이런 식으로도 나누기도 하죠. 그러면 서술자는 지금 이렇게 바라보는 이야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전달을 해줄까? 텔레파시로 전달해줄까? 그렇게 아니고 글로 전달하겠죠. 그럼 글이라는 매개 수단을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전달을 할 건데, 글로 서술자가 직접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는 서술이라고 얘기를 해요. 서술자의 서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두 사람이 서로 이야기하는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대화하는 장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고요. 혹은 이 사람의 외모라던가 혹은 이 배경의 분위기를 그림을 그리듯이 얘기할 때는 묘사를 해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서술, 묘사, 대화는 서술자가 우리한테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지 그거에 대한 측면으로 문제화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얘기하는 거는 다 문제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서술자의 기본적인 역할은 이야기만 들려주면 돼요. 만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 서술자는 자기의 생각은 들려주지 않아도 돼요. 이게 서술자의 원래 위치예요. 서술자는 옛날에 누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행복하게 살았다? 그게 끝이에요. 근데 가끔 서술자가 자신의 생각을 들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독자들한테. 서술자의 생각을 들려주는 경우는 선을 넘은 경우죠. 그쵸? 원래 해야 될 이야기만 들려주는 게 아니라 선을 넘어서 자신의 생각 혹은 감정을 들려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를 우리는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하죠. 서술자의 개입 이렇게 한번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만 들려줘야 되는 이 서술자가 자신의 생각이라든가 감정을 전달함으로써 소설 안에 영향을 줄 때, 그때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응? 1인칭 주인공 시점도 생각을 안 들려줘요. 아, 오케이. 자, 이때 서술자의 개입은 3인칭 시점에서만. 아,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서술자가 곧 인물이고 인물이 곧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서술자가 개입했다라고 할 수는 없고, 이야기 밖에 있는 서술자가, 그쵸? 1인칭은 이야기 안에 있는 서술자가 1인칭이죠. 그래서 서술자 요 1인칭 밖에 있는 서술자가 이야기를 들려줄 때, 그래서 주로 고전소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고전소설은 3인칭이에요. 그리고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 뭐 춘향전 여러분들 뭐 알고 있나? 심청전이나? 들어본 적은 있죠? 심청이에 대해서 아이고 불쌍한 심청이라고 서술자가 얘기해버리면은 서술자가 개입이 된 거예요. 아이고 불쌍한 심청이를 주변에 등장인물들이 하면은 그건 이야기만 들려준 거지만, 서술자가 아이고 심청이가 불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독자한테 얘기하듯이 한다면 걔는 서술자가 개입됐다라는 이것도 요새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고전소설에서 많이 일어나고요. 그럼 결국 이거 읽어주면 끝나는 거예요. 소설 우리가 주어진 지문 안에서. 그렇죠? 갈등은 어떻게 나왔고, 소재는 무엇이고, 심리는 어떻고, 성격은 어떻고, 대화해주고 있냐, 서술해주고 있냐, 묘사해주고 있냐, 이런 것들 찾아주는 건데, 자, 여기서 조금만 더 들어가 볼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소설을 한 편을 전체 다 공부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때는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우리 중학교 때 열심히 했을 것 같은데, 소설의 3요소. 기억나는 사람? 인물 사건 배경. 자, 인물 사건 배경은 소설 구성의 3요소. 자, 중요한 얘기예요. 어차피 소설 구성의 3요소까지 할 거고. 소설 구성의 3요소가 인물 사건 배경이에요. 근데 벌써 인물 사건 배경 우리가 다 읽어줬어. 봐봐. 인물은 누구고 사건 뭐였고 이 주위에 있는 배경들은 무엇인지를 읽어줬다라는 이 부분이 여러분들은 지금 소설 구성을 읽어준 거예요. 잘했어요. 그러면 소설의 3요소는 뭘까? 기억나는 사람 없어요? 주제, 구성, 문체. 이게 소설의 3요소고, 여기서의 구성을 조금 더 자세히 보는 게 소설 구성의 3요소예요. 그럼 소설 구성의 3요소, 소설의 3요소의 이 구성에서는 어떤 내용이 연결되느냐? 소설의 우리 순서를 얘기할 수 있죠.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라고 하는 소설 구성을 우리는 공부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 문제. 발단에서의 이 구성과 전개에서의 구성에 각각의 인물 사건 배경은 동일할까? 발단과 전개에서의 인물 사건 배경은? 바뀌지. 당연히 동일하면 안 되지. 새로운 인물이 추가되기도 하고, 있었던 인물이 없어지기도 하고, 배경도 공간적 배경이 이동하기도 하고. 그러면 결국 우리가 소설 구성의 3요소를 읽었다는 거는 요 어느 순간을 읽은 걸 거란 말이에요. 어느 순간을 읽은 거예요. 이런 장면들이 쌓여서 발단을 이루고, 장면들이 쌓여 이거 하나의 장면이라고 표현할게요. 이런 장면들이 쌓여서 우리가 하나의 소설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장면들이 쌓여서 소설이 되는 거고, 얘는 절대 줄거리는 아니에요. 줄거리는 처음에 어땠더라 이야기를 쭉 끌고 갔을 때 우리는 줄거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얘는 영어로는 스토리가 되고요. 그럼 이 장면은 줄거리는 아니고, 조금 어려운 말로 플롯이라고 얘기를 해요. 소설의 플롯, 장면을 읽을 때 플롯을
따져줘야 된다, 구성을 따져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은 각각의 고유한 어떤 특징들이 있을 텐데 얘가 우리 갈등, 소설의 갈등에 대해서 서로 좀 접합을 시키면은 갈등이 서서히 발생하다가 어디서 많이 올라가요? 위기에서 올라가다 절정에서 갈등이 최고점을 이루고 결말로 해소가 되는 이런 느낌이 소설에 대한 어떤 갈등 부분, 사건에 진행되는 그 갈등 부분이에요. 자, 이때 갈등도 앞에서의 이 갈등이 하나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인물과 인물 간의 그 갈등들, 인물 간의 갈등들, 소설에서는 인물 2명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소설의 전반적인 갈등이 최고점에 올라가는 부분이 절정일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만나는 소설들은 어느 부분이 주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주어졌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뭐가 더 강조될까? 전개에서는 어떤 인물과 인물의 구도가 좀 중요해질 거예요. 이런 구도 속에서 이제 서서히 사건은 발생할 거니까. 그쵸? 여기 광동고 기준으로 잠깐 얘기를 하면은 인물과 인물 간의 구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인물과 인물 간의 구도가 황수건 아저씨가 나왔었던 달밤이라는 소설 보면은 구도가 잡혔죠. 내가 이사한 곳에 황수건 아저씨가 신문 배달부로 왔다라는 얘기가 비교적 앞쪽에 나와 있죠.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전개 부분에서 인물과 인물 간의 이 관계가 설정되는 거고, 절정 부분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었죠? 아주 흥미진진하죠. 황수건 아저씨가 포도를 훔쳐와서 거의 멱살 잡혀가서 끌려나가는 그 정도의 긴박한 분위기란 말이에요. 의고 기준으로 얘기를 해볼까? 자, 의고는 우리 돌다리에서 전개 부분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그 구도가 잡히죠. 기억나나? 아버지는 되게 땅을 억척스럽게 생각했던 사람, 아들은 돈을 또는 병원 확장을 하려고 했던 사람. 그러면서 절정은 어느 부분이 결정이었지? 아주 긴박했을 때 아버지가 난 못하네, 돌아가게, 난 땅을 다른 사람한테 팔 거야, 이런 식으로 땅 중요한 사람한테 팔 거야 라고 했던 그 부분이 상당히 갈등이 이제 최고점에 일어났던 거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는 어느 장면을 읽어주는지에 따라서 그 느낌들이 좀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느낌은 이런 인물 사건 배경의 이 관계도를 따져주면서 우리가 이런 구도가 잡히는지 아니면 긴박함이 느껴지는지를 또 느껴줘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이 주제는 어떻게 결정이 될까? 자, 소설의 주제는 어디서 나오냐면 결말 부분에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결말 부분의 특징이겠죠. 결말 부분이 갖고 있는 특징은 주제를 결정시켜줘요.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한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기회주의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회주의자는 우리 일제강점기 때 친일파를 했던 사람일 수도 있고, 또는 또 그 해방 이후에도 미군 측에 속해서 아주 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했던 사람이라고도 보이잖아요. 그럼 이 기회주의자가 사건도 일으켜서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하면서 막 이렇게 사건이 일어나서 갈등도 일어났어요. 근데 결말에서 우린 두 가지 결말을 생각할 수 있을걸? 첫 번째 결말, 이 기회주의자가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너무나 안 돼요. 나쁜 결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기회주의자가 너무나 잘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우리 두 가지 결말 다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 기회주의자가 나쁜 결말을 우리가 갖고 왔으면 당연한 거지. 그래, 독자 입장에서는 그래, 저렇게 살면 안 돼, 라는 이런 주제가 잡히겠죠. 어떤 기회주의자들의 파렴치한 그런 행동들로. 근데 기회주의자가 잘 됐다? 되게 잘 살아,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모습이야. 그러면 어떤 주제로 잡히지? 독자들이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을 받지?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저렇게 살자. 이런 느낌을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앞에 있는 내용이 중요하지만, 사건도 중요하고 갈등도 중요하고 절정에서의 그 방향도 중요하지만, 주제가 어떻게 끝나는지를 꼭 살펴보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얘기합시다. 만약에 모의고사라서 수능에서 이 결말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주제를 물어볼 일은 거의 없다라는 얘기예요. 소설의 주제를 물어볼 수 있는 거는 소설을 우리 전체적인 지문을 주지 않는 한 주제를 물어보면 그건 반칙이지. 안 그래요? 근데 시는 주제를 물어볼 수 있죠. 왜? 우리한테 시를 전체를 다 줬으니까. 그래서 소설은 이런 주제를 우리가 찾아주고 외워주는 것보다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장면을 읽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런 얘기들로 볼 수 있고, 여기서 하나 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회주의자들에 대한 어떤 결말이 요새 유형의 뭐 영화라던가 소설을 보면 결말을 안 내버리는, 우리 이럴 때 무슨 결말이라고 하지? 열릴 결말을 주죠. 그러면 이 열린 결말을 좋아하는 사람 혹시 있나요, 여기? 별로 없어요? 그치, 내용이 뭐야, 그래서 이거.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야? 이 열린 결말은, 의도적으로 이런 거예요. 내가 주제를 정확하게 전달 안 할 테니까 네가 알아서 생각해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끔. 이게, 저번에 우리 모더니즘 얘기하면서 시에서의 모더니즘은 되게 멋있는데 혹시 소설의 모더니즘 내가 얘기했었나? 소설에서의 모더니즘은 상당히 불친절해요. 그런 내용, 그런 것들이 연결되는 거예요. 독자한테 많은 생각을 주는 것들이 목적이긴 한데 너무 많이 줬어. 결말을 어느 정도 내주는 게 우리는 좀 재밌는데. 그래서 이런 열릴 결말을 주는 소설보다 우리는 뭔가 닫혀진 결말, 예를 들어서 뭐 어벤져스 시리즈, 아이언맨 너무 명확하잖아. 선악구도도 명확하고 결말도 뻔하고, 그쵸? 악당은 권선징악이라는 주제도 드러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쉽게 우리가 받아주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통.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앞부분에 있었던 내용들을 중요한 것만 좀 체크하면서 넘어가는 형식으로 할게요. 그러니까 이 소설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개념만 없으면 되는 거예요. 자, 서술자가 누구인지 시점이 누구인지는 여러분들 다 아실 건데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65페이지 65페이지보다 좀 더 넘어가서 65페이지 하단에 못 믿어온 서술자라는 부분. 지금 여기는 서술자의 시점 부분에서 1인칭이냐 3인칭이냐 그리고 주인공이냐 뭐 전지적 작가냐 이런 건 모를 일은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못 믿었다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서술자를. 서술자가 1인칭인데 너무 어린 서술자야. 그럼 우리는 좀 믿기가 좀 그렇죠. 사랑 손님과 어머니라고 하는 이 소설에서 서술자는 오키라고 하는 6살짜리 어린아이예요. 그럼 6살짜리 어린아이가 사랑을 어떻게 알겠어? 무슨 사랑을 알겠어? 그래서 우리는 못 믿어온 서술자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부정적인 서술자라고 해서 약간 부정적인 면모를 끼치는 사람 중에 한 명, 또 바보, 약간의 그 바보 느낌. 여러분들 김유정 소설의 동백꽃이라던가 혹은 봄봄 보면은 나라고 하는 서술자는 다소 좀 멍청한 느낌으로, 바보스러운 느낌으로 나오거든요. 그런 서술자가 하는 말들은 우리는 에휴 좀 바보 같은 놈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못 믿어온 서술자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런 못 믿어온 서술자에 대해서 어떤 개념인지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2장 넘어가서 우리 여기 중요해요. 67쪽에 초점화자라고 하는 이 개념을 정리합시다. 초점화자. 자, 초점화자라는 단어는 어떤 화자, 말하는 사람의 초점을 맞췄다라는 거고요. 얘는 어디서 나타나냐? 3인칭에서 나와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의 특징은 서술자인 3인칭 전지적 작가와 모든 사람의 마음이라든가 속마음이라든가 과거 이야기 다 알 수 있지만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요. 한 명한테만 딱 초점을 맞춰요. 한 명한테만 초점을 맞춰서 이 사람의 시점으로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시점으로만 인물 B를 바라봐주고 이 사람의 시점에 대한 생각만 하는 거예요. 자, 왼쪽에 있는 손창섭의 비 오는 날이라는 요 소설을 잠깐 여러분들 읽으면서 여기서의 초점 맞아는 누구지? 라는 걸 한번 찾아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인물 먼저 찾아주시고 그 인물에서 누구 기준으로 얘기했지? 인물 기준으로 자, 누구누구 나와요, 인물은? 오케이. 원구도 나오고, 또, 동욱이도 나오고, 동옥이도 나오고, 그쵸? 근데, 누구의 생각만 얘기해줘요? 원구의 얘기로만 해주고 있죠. 그러면은 이때 초점하자는 누구라고요? 원구가 초점하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찾아주는 거야. 하나도 안 어렵죠? 근데 얘가 소설에서 중학교 때는 초점하자 얘기를 안 해요. 고등학교 와서 이제 조금 더 확대된 개념이고 최근에 언급이 많이 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랬을 때 초점하자를 우리가 초점하자다라고 얘기도 하지만 여기서 제한적 작가 시점, 선택적 작가 시점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써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예요. 얘네들은 다른 단어가 아니라 같은 단어로서 결국 그 얘기가 그 얘기지. 선택적 작가 시점이에요. 누구를 선택해서 초점하자를 선택한 거죠. 전지적 작가 시점이지만 제한되어 있어. 왜? 한 사람에 갇혀져 있으니까. 똑같은 말을 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결국 이 3인칭 서술자가 안쪽으로 쏙 들어오면은 얘는 1인칭 관찰자가 돼버려요. 1인칭 소설로 바뀌어버리는 그런 특징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특정 인물의 시각에 의존했다, 특정 인물의 시각에 의존했다, 특정 인물의 시각에 의존했다 라고 한다면 얘는 초점하자일 수도 있지만 아니요, 1인칭 시점일 수도 있어요. 1인칭 시점과 제한적 작가 시점을 둘 다 물어보는 그런 지문으로 우리는 바라봐 줘야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못 풀 문제는 아니고 모른다고 해서 못 풀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면 1인칭 시점, 제한적 작가 시점은 어떤 특징이 있냐? 오른쪽에 초점하자의 생각은 심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대상으로 이제 바라봐준 아까 동욱이와 동욱에 대해서는 전혀 심리를 우리는 알 수 없고 그냥 행동으로만 얘기했죠. 행동으로만 얘기했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또는 동욱군 어디 갔습니다. 물어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고개 끄덕이면서 무슨 생각했는지 얘기를 안 해줬죠. 그래서 초점하자의 내면 심리는 다 얘기를 하지만 그 외의 인물은 심리 드러나지 않아요. 행동 관찰만 하게 돼요. 자, 요 특징이다. 요걸 꼭 정리해 주시고요. 그래서 시점 얘기는 요 초점하자 정도만 잘 정리해 주시고 뒤에 문제들은 시간 되시면서 한번 풀어보세요. 넘어갑시다. 자, 여기서는 거리라고 하는 요 개념이 나오는데 거리는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요 표를 위에서 설명을 한번 할게요. 자, 거리라고 하는 이 개념은 서술자와 작품의 인물과 그리고 독자 사이의 거리예요. 서술자를 항상 가운데 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서술자 기준으로 우리가 시점으로 같이 대입을 시켜서 볼 건데, 자, 서술자의 시점 중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과 1인칭 주인공 시점은 그 소설의 인물에 대해서 자, 잘 알까요? 아니면 잘 모를까요? 서술자가 인물에 대해서 잘 알죠? 왜 잘 안다고 했지?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 주인공이니까. 그 사람이 곧 나니까. 자, 잘 안다라는 얘기는 즉 서술자와 인물의 거리가 가까울까 멀까? 가깝다라고 볼 수 있죠. 거리가 가깝다. 자, 다시 서술자 기준이에요. 그러면 서술자는 독자한테 이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줄 수 있을까? 아니면 많이 못 해줄까? 잘
잘 알잖아. 그치? 잘 아는 만큼 이야기를 많이 해줄 수 있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럼 이야기를 많이 해준다라는 얘기는 가깝다, 멀다? 이야기 많이 하는, 여러분들 이야기 많이 하는 사람이랑 가까워요, 멀어요? 가깝지. 가깝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반대로 독자 입장에서는, 자, 나는 이제 이 인물을 잘 아니까, 서술자가 이야기해서 잘 아니까 인물에 대해서 더 알려고 노력을 할까? 아니면은 적당히 그냥 내용만 이해하면 되는 걸까? 인물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질까? 이미 알 만큼 알죠, 서술자를 통해서. 그래서 더 알려고 노력하지 않나요? 그러면은 거리는 멀다가 성립이 되겠죠. 가깝다, 멀다가 성립이 돼요. 요 표가 밑에 있는 요 얘기예요. 독자와 서술자 사이에서, 독자와 인물 사이의 거리에서, 서술자와 인물 사이에서. 근데 요 표만 보면 이해가 안 되니까 제가 이렇게 풀어서 설명한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관찰자 시점 있죠. 1인칭, 3인칭 관찰자 시점은 서술자 기준으로 생각하세요. 자, 인물에 대해서 잘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잘 몰라. 그러면 나한테 이야기 해줄 게 많아요, 적어요? 이야기 해줄 게 적죠. 그럼 잘 모르니까 멀다. 이야기 해줄 게 없어서 멀다. 이게 성립이 되겠죠? 그럼 독자 입장에서는 인물에 대해서 더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노력을 한다. 그래서 거리가 가깝다가 성립이 돼요. 이해됐나요? 그 표가 밑에 있는 얘기.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딴 거 아니에요.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거리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자, 뒤로 가서 인물의 유형은, 입체적 인물은 성격이 변해야 되는데, 성격이 변한다는 거는 그 사람의 행동이라던가 어떤 뭐 마음의 어떤 개과천선이라는 단어 알죠? 나쁜 놈이었던 사람이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입체적 인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전형적 인물은 그 사람을 대표할 수 있는 거, 어떤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인물, 어떤 세대를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을 전형적 인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휘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밑에 주동인물, 반동인물은 주로 이제 그 상황을 일으키는 주인공이고요. 반동인물은, 우리 반동이라는 거는 튕겨져 나가는 그걸 반동이라고 하죠. 주인공과 반동을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인공과 어떤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을 우리는 반동인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주인공 같은 경우는 작가의 생각을 대변해 준 사람이에요. 작가의 생각을 대변해 주는 사람. 알겠죠? 여러분들 1학기 때 광동고에서는 달밤에서는 주동인물, 반동인물이라고 할 구도는 안 그려졌지만 의고 기준으로 한번 얘기합시다. 자, 돌다리라는 소설에서 주동인물은 누굴까? 주인공 누구? 의사 선생. 응? 장석. 의사 선생 창섭이야? 작가의 생각은 누구한테 담겨 있었지? 아버지죠. 아버지가 주인공이고 거기에 반동인물은 창섭이지. 그런 구도예요. 전혀 새롭지. 주인공인지 알았던 창섭이가 뭐라고? 주인공이긴 한데 반동인물로서. 주인공 아니라고 하면 섭섭하지, 창섭이도. 자, 뒤에 가서 이 태도 같은 경우는 한번 그냥 읽어만 주세요.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자, 넘어가서 서술상의 특징 80페이지. 자, 80페이지에서 자, 서술 방식인데 얘는 많이 중요합니다. 별표 하나 쳐주세요. 그러니까 꼭 복습해 주셔야 돼요. 서술 방식 세 가지 아까 얘기했죠. 서술, 묘사, 대화. 서술, 묘사, 대화. 이 세 가지. 그럼 서술, 묘사, 대화에 대해서 전개 속도가 달라져요. 이 속도감 차이도 있어요. 속도가 뭐가 제일 빠를까?
빠른 것만 우린 골라낼 수 있을걸? 서술이 가장 빨라요. 그냥 이야기하듯이 서술자가 이야기를 쭉 해주면 되니까. 대화는 어때요? 대화가 진행되는 과정을 다 보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속도가 좀 느려요. 묘사는 정지되어 있는 장면이에요. 묘사를 해줬을 때는 그 시간은 정지되어 있는 채 그 그림 그리듯이 우리한테 장면을 주는 거라서 묘사에서는 어떤 속도감보다는 장면적인 느낌이 더 많이 들어요. 알겠죠? 그래서 서술이 속도가 제일 빠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서술은 무엇이냐? 직접 설명하는 거예요. 누가? 서술자가. 그래서 심지어는 묘사와 대화가 아니면 다 서술이에요. 서술자의 이야기니까. 그 중에서도 중요한 거, 요약적 제시가 중요합니다. 자, 요약적 제시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해 주는 거예요. 시간도 요약해 주고요. 어떤 인물의 내면도 요약해 줘요. 어떤 과거의 긴 시간에 대한 내용을 짧은 몇 개의 줄로 요약해 버려요. 자, 밑에 어떤 부분이 어떻게 요약이 되는지 한번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실래요? 자, 지금 한 여섯 줄 정도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 여자의 특성 우린 다 알 수 있죠. 이 사람은 돈 되게 좋아하고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되게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돈을 되게 좋아했구나.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제시가 되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요약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고, 심지어 결혼했는데 과부네, 남편을 잃었나 봐요. 이런 얘기까지. 어린 시절의 이야기부터 결혼하고 나서 과부가 됐을 때까지의 내용이 여기에 다 담겨 있죠. 이 짧은 6줄에. 여러분들이 인생 6줄로 표현하려면 할 수 있나?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순간 그건 요약적 제시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요약적 제시 중요해요. 넘어가서. 그럼 요약적 제시가 제시되는 순간 속도는 엄청 빠르게 지나간 거죠? 엄청 빠르게 지나간 겁니다. 라는 거. 자, 요 의식의 흐름 기법은 그냥 얘기하고 넘어가기. 이거는 모더니즘인데, 소설에서 모더니즘 정말 재미없어요. 그래서 문제화하기에는 좀 힘들어요. 근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는 이제 내신에서 나오면 진짜 재미없는 내용들이 이어져요. 진짜 의미 없고. 자, 여기서 소설가 구보시를 언젠가 한 번씩은 볼만한 소설인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소설을 욕하는 건 아니고, 표현 방법이 그렇다는 거야. 내 기준에서 너무 재미가 없어. 왜냐면, 자,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구보는 눈을 떨어뜨려 5잎의 동전을 봅니다. 5잎의 동전을 봤는데, 공교롭게도 모두 뒤집혀 있었고, 이렇게 숫자가 있었대요. 그래서 의미 찾으려고 구보씨가 그렇게 했는데, 부질없는 일시였고,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도, 행복은 아니잖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럼 결국 이 5줄을 우리한테 결국 의미 없는 일을 했다라는 의미로 우리한테 준 거예요. 별 의미가 없어. 또 차를 탔나봐요. 차를 타서 어디를 가십니까? 차장이 물어봤는데 구보는 생각했는데 전차가 향한 곳을 바라보면서 나 문득 창경원에라도 갈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차를 탔는데 목적이 있어서 탄 게 아니라 타고 나서 결정한 거야. 나 어디 가볼까?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버스 타고 어디 갈까? 이렇게 생각하나? 자, 이 부분이 의식의 흐름, 자동기술법이라고 해서 상당히 신선한 우리한테 느낌을 주기 위해서 모더니즘 계열의 소설들이 많이 쓰였지만 읽고 나니까 별 재미가 없죠. 신선하다 못해 지루하고 뭔 의미를 찾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냥 이렇구나 하고 넘어가 주세요. 자, 묘사라는 거는 그림 그리듯이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여기 보면은 그림 그리듯이 속도감은 별로 안 나타날 거예요. 한번 보세요. 어떤 부분이 그림 그려지는 장면인지. 두 번째 줄에 봉당이라는 글자 이제 보인다. 그쵸? 봉당. 저번에 우리 봉당 찾아봤었죠? 북쪽 마을은 아주 평온한 분위기가 잡히고, 그쵸?
그리고 봉당에 요게 굴러다니는 그런 느낌, 딱 장면이 잡히죠. 그런 것들을 우리 묘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대화는 여기서 이렇게 큰 따옴표를 줄 거예요. 큰 따옴표를 주니까 우린 큰 따옴표 아니 대화인데, 이 대화에서 우린 중요한 거는, 대화는 인물의 심리, 성격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지금 성격이라고 나왔으니까 성격과 개성, and 심리까지도 알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 대화를 읽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대화가 서술 못지않게 중요하다라는 거. 그럼 묘사는 분위기 형성이에요. 서로 하는 게 좀 다르죠? 그래서 이 서술 묘사 대화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꼭 정리해 주시고, 뒤로 넘어가서 서술자의 개입 나왔네요. 서술자 개입은 이야기만 들려줘야 되는 서술자가 작품 밖의 서술자예요. 작품 밖의 전지적 작가 시점에 서술자가 작품 속에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고전소설에 많이 나오는데, 자, 어떨 때 서술자의 개입인지 일단 개념만 형성시켜요. 우리 소설 안에서 찾는 건 나중에 연습을 할 거니까. 나중에 그 고전소설 하면서 2학기 때 하면서 할 거니까. 자, 직접 평가 내리면은 서술자 개입이에요. 아이고 불쌍한 사람, 아이고 불쌍한 춘향이. 자, 그리고 상황 판단도 하면, 의견을 내면은 서술자 개입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는 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서술자가 이야기할 때. 자, 감정 드러내는 경우, 그리고 독자한테 말을 거는 경우, 이럴 때도 다 서술자의 개입이다. 서술자 개입의 유형을 한 4가지 정도로 정리해 놨어요. 이 서술자 개입에서 하나 더, 편집자적 논평이라는 고전소설의 내용이 나오는데, 편집자라는 거는 소설을 편집하는 서술자 얘기죠. 그 사람처럼 논평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다 서술자 개입이라고 보면 됩니다. 논평하다라는 거는 어떤 의견을 드러내다라는 요 2번째 내용으로 좀 보면 될 거예요. 평가하고 의견 나타내는 거. 그래서 평가, 의견을 나타내는 경우가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그냥 정리해 주시면 돼요. 크게 차이는 아니에요. 큰 차이는 아니니까. 자, 넘어가서 인물의 제시 방법인데, 여기도 중요합니다. 직접 제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직접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면서 직접 제시할 수 있고요. 그 사람의 성격이라던가 심리를 분석적으로, 직접적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라고 직접 얘기할 때, 그래서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고요. 직접 설명하니까 독자가 오해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근데 단 독자의 상상력, 추론 이런 것들을 좀 제한시키겠죠. 상상력이라고 나왔죠. 독자의 상상력 혹은 추론 이런 것들을 제한하게 돼요. 독자가 신경 안 쓴단 말이야, 저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반대로 독자와 그럼 인물 간의 거리는 어떻게 돼요? 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이 인물과 서술자의 거리는 가깝다. 앞에서 얘기했던 개념을 적용시켜 줄 수 있겠네요. 자, 간접 제시는 보여주기, 쇼잉이라고 해서 간접 제시고, 얘는 밑에 뭐라고 나왔냐? 극적 제시라고 나왔구나. 극적. 근데 이 극적 제시가 외양 묘사와 대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대화, 행동을 보여줄 때. 저 사람은 어떻다 저떻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화와 행동 또는 묘사를 해주면서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를 추측할 수 있는 단서들을 줘요. 그래서 상상력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러면은 독자와 인물 간의 거리는 가깝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단점이 있어. 이거 진짜 큰 단점인데, 성격 오해할 수도 있어요. 독자가 인물에 대해서 또는 이 사건에 대해서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소설이 읽다 보면 딴 나라 가 있어. 막 생각이 이거 뭐지? 도대체 이 소설은 뭔 내용이야? 하면서 되게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요것 때문에 그래요. 소설이 어렵다라고 얘기할 때는 본인들의 생각을, 이제 서술자의 생각을 그대로 의도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 보여주기라던가 극적 제시, 묘사, 대화, 행동을 잘 못 처리해 줘갖고, 그 말의 의도를 잘 못 처리해 줘갖고 아예 의미 파악도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그래요. 자, 풍자와 해악은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가면, 풍자는 웃음기 플러스
비판이 있어야 되고요. 해악은 웃음기 플러스 연민이 있어야 되면 됩니다. 크게 달라요. 웃음기를 바탕으로 두 가지 과정이 다르다. 넘어갈게요. 자, 문체는 구어체, 문어체 이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구어체는 우리가 말로 했을 때, 문어체는 문장으로 쓰는 문체라고 해서 88페이지. 구어체, 문어체 모르는 단어 아니죠? 그냥 넘어가도 괜찮아요. 자, 그리고 문체에서 요 토속어 89페이지에 토속어, 방언, 비속어 이런 것들은 어떤 현장감을 좀 많이 드러내 줄 거예요. 현장감을 우리한테 주는 측면이 커요. 사실감, 현장감, 그렇게 토속어, 방언, 비속어들을 쓰면은 마치 그 지역에 온 것처럼 그레수감이라고 하면은 뭔가 제주도에 온 느낌처럼 그런 느낌이니까 이 현장감을 준다라는 측면에서 한번 봐줄 수도 있고요. 뒤에는 넘어갑시다. 쭉 넘어갈게요. 문체 부분은 많이 안 중요해요. 자, 95페이지. 자, 여기서의 표현기법은 우리 시에서 했던 표현기법 그대로 적용됩니다. 비유는 은유법과 어떤 비유법은 은유법과 직유법 이런 것들 다 들어간다고 했었죠. 빗대어서 표현하는 거니까. 그래서 딱히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앞에서 소설 시를 정리해 주시는 게 더 낫고. 넘어가서 반어라는 것도 이야기했었죠. 반어와 역설의 차이. 그래서 반어법도 쓰여 있을 거고요. 정리가 되어 있을 거고요. 자, 밑에 관용적 표현을 한번 보면은 이 관용적 표현이, 자, 관용이란 단어는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표현, 관습적 표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내용을 전달할 때 습관적으로 사용하던 그런 고사성어, 속담, 관용어들을 사용해서, 격언들을 사용해서 자신의 생각을 대신 전달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랬을 때 효과 간단하고 인상적이다. 그래서 이 관용적 표현은 뭐 고사 인용도 마찬가지죠. 고사 인용 많이 되잖아요. 우리 요새 고전에서. 그런 것을 관용적 표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현학이라는 단어가 뭔지 알아야 돼요. 자, 현학은 학식을 보여주다. 학식을 보여주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나 똑똑해, 나 잘난 척하는 거예요. 현학이란 단어가 중요해서 그래요. 이게 시가에서 운문에서도 나와서 그래요. 자, 현학적 표현이 운문에서 어디서 나오냐면 경기체가에서 나와요. 우리 경기체가는 공부는 안 했지만 경기체가에서 현학적 표현이 많이 쓰여요. 나 옛날부터 공부 많이 했다, 책 많이 읽었다 이런 식으로 학식을 과시하는 것을 현학적이다, 현학이라는 단어 꼭 어휘를 알고 계셔야 되고, 넘어갑시다. 여기는 표현기법은 시에서 한 표현기법을 하는 게 맞아요. 여기서는 그대로 쓰인 거니까. 자, 102페이지 갈등. 자, 사건을 전개시키는데 갈등을 통해서 사건을 전개시키는데 사건을 어떤 인과적으로 연결시키기 때문에 그 갈등을 바라봐 줘야 돼요. 갈등이 없으면 소설이 전개가 안 돼요. 우연적 전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뒤로 넘어가면 인과적, 원인과 결과적으로. 인과적이라는 건 어떤 그 원인과 결과가 분명하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와 반대되는 개념은 우연적이에요.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 오늘 국어 선생님은 12시에 가서 주사를 맞기로 했었다. 그런데 주차장이 만석이라서 들어갈 수가 없었다. 갑자기 그런 주사를 맞는 주차장에 밀리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 어떤 결과가 발생했어요? 10분 지연되는 결과가 발생했죠. 그런 것들이야. 그런 관계들이에요. 그러니까 알겠죠? 여기서 사건을 통해서 인물의 성격 부각이 되기도 합니다. 103페이지. 그리고 103페이지 아래쪽에 내적 갈등이 있어요. 혼자서 고민하면 다 내적 갈등이에요. 여러분들 점심 먹었나?
아니요, 좀 이따 먹어야 되나? 뭘 먹을지 고민할 때도 내적 갈등이에요. 돈가스 먹고 싶다 하는 것도 내적 갈등. 짜장면 먹고 싶다, 뭐 먹을까? 내적 갈등인데, 내적 갈등보다 중요한 거 뒤로 가서 외적 갈등. 인물과 인물 간의 갈등은 우리는 꼭 봐줘야 된다는 얘기. 그리고 인물과 사회와의 갈등도 중요해요. 이 사회 속에서 이 사람이 적응을 하느냐, 아니면 사회에 아주 적응을 못해서 힘들게 살아가느냐, 이것도 사회와의 갈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이따 연습 하나 해볼 거고요. 어떤 운명과의 갈등, 자연과의 갈등도 있는데 이것까지는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많이 접할 일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인물과 인물, 인물과 사회 정도, 그리고 운명, 자연은 그때 나오면 이 사람 뭐지? 한번 생각해주면 이 사람 왜 이렇게 힘들어하지? 운명에 맞서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넘어갈게요. 이 갈등에 대해서는 첨예라는 단어 중요하니까 하나만 읽어주세요. 첨예라는 단어는 갈등이 첨예하다라는 건 아주 찌르는 거예요. 이 예자가 예리하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아주 찌르듯이, 갈등이 찌르듯이 예리하다는 건 갈등이 극에 달했을 때, 제일 높을 때를 우리가 첨예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걸 첨예라고 얘기를 하니까 넘어가세요. 어휘만 알고 있으면 돼요, 여기는. 자, 앞서서 구성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소설 구성은 발단, 전개, 111페이지, 결정, 결말 이렇게 나누고요. 거기에 따른 갈등의 구조 이렇게 설명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소설 구성 단계에서 갈등은 그래서 절정에서 일어날 거고, 아까 얘기했던 갈등은 여기서 첨예하게 대립할 거예요. 그리고 이 결말 부분에서 뭐가 이루어진다, 어떤 주제가 좀 연결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겠다라는 거. 자, 이제 구성을 바라볼 때도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생각해 주시면서 읽어줄 수 있을 것 같고, 넘어가서 113페이지. 음, 113페이지 아래에 시간 배열의 순서에 따라서 평면적, 입체적 느낌 오죠. 시간이 그대로 과거, 현재, 미래 순행적이면은 평면이라고 하고, 뒤섞여 있으면 입체적 구석이에요. 그래서 어떤 회상을 하는 장면, 갑자기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면 입체적 구성이에요. 근데 넘어가서 14페이지에 병렬적 구성이라고 하는 것도 요새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병렬이라는 단어는 뭐지? 병렬? 옛날 전구 연결할 때. 그치? 여러 개가 어떻게 이어져야 돼? 이렇게? 이렇게 이어진 건가? 아니죠. 병렬적 구성은 이렇게 이어진 거죠. 전구 연결할 때 이렇게 구성하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가 없어진다고 해서, 하나가 연결 안 된다고 해서 전구에 불이 안 들어오나? 아니죠. 그러면 이 의미는 뭐냐면은, 사건이 A라는 사람 이야기 쭉 전개되고 B라는 사람 이야기가 쭉 전개돼요. 근데 둘 사이에서 어떠한 인과관계, 어떠한 관련성도 없이 그냥 이야기가 따로따로 전개가 돼요. 그리고 나중에 어디선가 만나죠. 최척전 하셨던 의고는 기억날 거예요. 오경의 이야기 따로, 최척의 이야기 따로 전개되다가 마지막에 만나는 장면. 요 순간을 우리는 병렬적 구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이야기 따로따로 전개된다고 해서 동시에 우린 듣지 못해요. 왜냐면 서술자가 한 명이잖아. 그래서 A 이야기 쭉 얘기하다가 B 이야기 쭉 하다가 다시 A 이야기 들려주다가 다시 B 이야기 들려주는 이런 느낌이에요. 그걸 병렬적 구성이라고 요새 많이 물어보는 패턴이에요. 자, 액자식 구성도 중요합니다. 액자식 구성은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을 텐데, 이야기 속의 이야기라고 하는데 얘네들의 서술자가 달라야 돼요. 자, 서술자가 달라야 돼요. 왜냐면 과거 이야기 들려주면은 내가 과거를 회상하면은 그건 앞에서 얘기했던 입체적 구성이에요. 역순행적 구성. 그냥 단순히 과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면 다른 서술자가 들려줘야 되거든요. 중요해요. 액자식 구성은 서술자가 달라져야 돼요. 액자식 구성과 우리 그 역순행적 구성, 입체적 구성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밑에 피카레스키 구성하고 옴니버스 구성은 나중에 한번 다시 설명할 건데, 요 옴니버스만 한번 생각합시다. 옴니버스라는 뜻은 버스예요, 실제로. 근데 이 옴니라는 전치사가 뭐냐면은 함께라는 의미거든요. 버스를 함께 탔어요. 여러 주인공들이 버스를 함께 탔어요. 그러니까 여러 이야기, 주인공이 각각 있는 여러 이야기가, 자, 버스를 탔으니까 각양각색 이야기가 아니라 같은 방향으로 가겠죠. 같은 주제의식을 들려주는 이야기로 옴니버스 구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주인공들은 밑에 김시습의 금오신화라고 해서 5가지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다 다른데 비슷한 신화예요. 신비한 이야기예요. 죽은 처녀와 사랑에 빠져요. 죽은 아내와 재화했어요. 선녀와 시를 지었어요. 저승세계의 왕을 만났어요. 용궁 생활했어요. 얼마나 신비한 이야기야. 그쵸? 같은 주제를 갖고 있죠. 그랬을 때 우리는 옴니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밖에 여로형 구성, 여로 할 때는 이 여자가 여행하다. 로는 길, 여행하는 길을 어디론가 가면서, 여행을 하면서 사건이 일어날 때 우리는 여로형 구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전이라고 할 때는 여러분들 여러 가지 전을 배웠을 거예요. 그 전은 인물의 소개도 나오고요, 인물의 행적도 나오고요, 마지막에 평가까지도 나오는 이런 구성을 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인물 소개부터 나와요, 보통. 그리고 마지막에 인물에 대한 평가까지. 전의 구성을 취하였다라고 하면 평가 부분이 많이 나와서 그래요. 자, 뒤로 넘어가서, 여러 개가 붙일 수도 있어요. 어떤 게? 그냥 하나 말해서요. 구성이요? 당연하죠. 이야기 속에 이야기 액자식 구성 안에 여로형이 나타날 수도 있고. 자, 소재는 동그라미 치고 넘어갈게요. 소재의 기능, 갈등을 내게 해준다. 120페이지였고요. 넘어가서 인물의 성격, 심리를 상징해 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우리가 나타내 주는 못하지? 그 소재를 대하는, 그 소재가 갖고 있는 의미 파악해 주는 거고, 장면을 연결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주제 암시까지도 되네요. 소재를 꼭 찾아줘라는 얘기. 끝이에요, 소재는. 별거 아니죠? 넘어갈게요. 자, 배경은 이것도 C에서 했을 걸. 앞에서 그 시간적 배경, 시간적 시상의 전개, 공간적 시상의 전개, 시간적 배경이다, 계절적 배경이다, 사회적 배경이다 라고 하는 이런 시간적 배경들 읽어주시면서, 이 배경을 읽어주는 거는 분위기 때문에 그래요. 분위기. 알겠죠? 그래서 이 공간적 분위기, 심리적 배경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도 있고요. 밑에 넘어가서 128페이지에 중요한 부분, 배경은 사실성, 개연성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배경을 설정해 주기도 한다. 그리고 작품의 주제를 부각해 주기도 하고요. 중요한 거예요. 분위기 조성. 작품의 분위기를 조성해 준다. 그리고 이것을 암시해 준다. 암시라는 단어도 정리해 주세요. 128페이지에. 여기까지 하면은 소설의 기본적인 큰 틀이 끝나요. 별거 없죠? 소설은. 근데 아까 우리 같이 봤었던 이 틀을 꼭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앞서 설명했던 내용이 전체적인 내용 끝이거든. 인물 간의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 부분을 항상 생각을 해 주실 것. 알겠죠? 여기까지.